나아가 1685년에서 1693년 사이에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을 여행한 네덜란드 사람 엥겔베르트 캠퍼도 바로 그때에 속하는 1727년에 영역 출판되어 역시 널리 읽힌 일본사에서 극동의 정원 예술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독일어로 쓰인 이 일본사 원고는 캠퍼 사후에 어느 영국인에 의해 매입되어 런던에서 2권으로 영역 출판되었다. 캠퍼는 일본의 중국식 정원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 대신 작아졌는데 중국 정원이 딜럭스잖아요. 일본은 가서 아기자기하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어. 근데 그걸 묘사하는데 재밌어요. 자, 정원은 모든 면에서 죄수보다 조금 낮게 대접받는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그러니까 죄수보다 못한 거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에서 대접받는 게 자기들이 유일하게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정원이다. 일본 정원. 자, 정원은 집 뒤에 모든 방들을 담고 있다. 그것은 보통 뒷문을 가지고 있고 아주 말쑥하게 담장이 둘러쳐진 광장인데 천연 저수지나 연못처럼 보인다. 이런 까닭에 이런 정원은 일본어로 큰 수반 또는 저수지를 뜻하는 수보라고 불린다. 좋은 집이나 여가는 비록 작아도 수보를 가지고 있다. 정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그들은 적어도 오래된 접목된 자두나무, 벚나무, 살구나무라도 가지고 있다. 이 나무가 더 오래되고 더 구부러지고 더 괴이할수록 그들은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매긴다. 때로 그들은 나뭇가지가 방 안으로 자라도록 놓아둔다. 그들은 이 나뭇가지가 많은 꽃을 달고 있도록 만들기 위해 보통 소수의 가지, 아마 2-3가지만 남기고 나무를 전정한다. 이 가지들이 제철에 달고 있을 아주 수많은 아름다운 진홍색 겹겹들이 집 뒤 안에 경이롭게 진기한 장식이라는 것은 부정될 수 없지만 이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리점이 있다. 정원이나 나무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없는 몇몇 작은 집이나 덜 유명한 여관에서 그들은 뒷방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들창이나 창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뒷방 뒤에는 그 뒷방 잎에는 여행객의 즐거움과 기분 전환을 위해 모종의 금붕어나 은붕어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노니는 물이 가득한 작은 수조가 있다. 거기 잎이 아니라 앞입니다. 앞. 그 뒷방 앞에는. 이것은 금색 또는 은색의 꼬리를 가진 물고기다. 작은 장소에 추가적 장식을 위해 일반적으로 1-2개의 꽃병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 때로 그들은 부석이나 기공이 많은 다른 돌을 위해서 뿌리가 물속으로 뻗쳐 거기서 충분한 자양분을 빨아먹으면 흙이 전혀 없어도 잘 자라는 몇 그루의 난쟁이 나무를 거기에 심는다. 부석 알죠? 부석? 알아 부석? 우리 장군은 아요? 뜰부자니까 물 위에 뜨는 돌이에요. 화산지대에서 있는데 너무 기공이 많아가지고 이게 떠. 뭐 보지는 못하다가 백두산 가서 북한 사람들이 주워서 보여주더라고. 다 막 던졌더니 물에 다 떠버려. 막 떠내려고. 그 부석들이 일본은 화산지대니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띄워서 그 위에다 또 이끼도 끼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종종 대문 앞에 기분 전환을 위해 그리고 집을 꾸미기 위해 동종의 나무들을 심는다. 그러나 수보, 즉 정원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좋은 정원인 경우에 정원은 최소한 30평방피트 규모이고 다음과 같은 필수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 1. 땅은 부분적으로 강이나 해변에서 모은 잘 닦이고 깨끗해진 다양한 색깔의 둥근 돌, 화단 모양으로 모아둔 동종의 돌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매일 쓸려서 찬미할 정도로 깨끗해진 자갈로 덮인다. 그리고 큰 돌은 중앙에 놓여 자갈을 해치지 않고 밟고 가는 길로 쓰인다. 전체는 외견상으로 혼돈으로 보이지만 실은 창의적인 혼돈이다. 2. 모종의 일정한 규칙이 없지 않을지라도 혼돈스럽게 심어진 모종의 적은 꽃피는 풀들 가운데에는 때로 그들이 사구어라고 부르는 나무나 희귀한 외국나무, 때로는 난쟁이 나무 한두 그루가 서 있다. 3. 돌들 사이에 놓인 노쇠로 지어본 새와 벌레들로 기묘하게 장식된 자연을 모방해 만든 정원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암석이나 언덕, 때로는 그 위에 사원 모형이 그것들이 보통 전망을 위해 있듯이 현저히 높다란 곳이나 벼란 끝에 세워져 있다. 종종 작은 시내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돌 아래로 내달리듯 흐른다. 전체는 적절한 비례 속에 들어있고 자연을 가급적 가깝게 닮아 있다. 4. 언덕의 측면에는 작은 덤불이나 숲이 있다. 조원사들은 이를 위해 서로 바짝 붙어 자라는 나무들을 골라 심고 나무의 크기, 성질, 그 꽃과 잎의 색깔에 따라 전정해서 전체를 자연림이나 산림을 아주 정교하게 모방하도록 만든다. 5. 살아있는 물고기를 담고 있고 또 습한 토양을 좋아하고 메마른 땅에 심으면 아름다움과 푸르름을 잃는 적절한 식물들로 에워싸인 위에서 언급된 저수지나 연못, 이 정원들을 설치하고 그것들이 그래야 하는 만큼 기묘하게 또 멋지게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직업이다. 나는 이 역사 안에서 더 일반적으로 보여줄 기회를 가질 것이다. 예술의 법칙에 따라 상술된 암석과 언덕을 안출하고 설치하는 것은 적잖은 기술과 독창성을 요한다. 이 사람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 아주 세밀한 관찰력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캠퍼는 곳곳에서 일본의 중국식 정원에 대해 논한다. 그는 가령 오사카에서 본 정원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집 뒤에는 보통 정원이 있는데 정원은 다른 곳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산과 다양한 꽃들을 담고 있다. 앞에서 그 가산 배웠죠. 가짜 산이라는 뜻이야. 또는 철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큰 산을 황산 있죠. 그 중국의 황산 어마어마하게 높이 치솟은 그 황산을 조그만하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그 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산 백두산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 가산이라고 그래. 자. 나가사키로 돌아오는 길에 본 궁택의 정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산의 자락에 위치한 이 여러 아파트먼트 다음에는 일본식으로 신기하게 설치된, 말하자면 축소판의 작은 유원이 있었다. 이 작은 정원은 장소의 협소함이 허용하는 만큼 많은 규칙성을 보였다. 길은 희끄무레한 모래로 아름답고 말쑥하게 바닥이 깔려 있었다. 인공으로 아주 완벽하게 가꾸어지고 기묘하게 뒤틀린 많은 희귀하고 범상치 않은 풀들과 나무들이 범상치 않은 돌들과 더불어 화단을 꾸몄다. 그러나 눈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자연을 모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언덕의 행렬인데, 다시 가산의 행렬이죠. 자. 이 언덕들은 거기에서 크는 극히 아름다운 풀과 꽃들, 그리고 기분 좋은
졸졸대는 소리를 내며 가로질러 흐르는 얕은 시냇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냇물을 다 만든 거야. 인공 시냇물이야. 그리고 이 시내 위로 장식을 위해 동시에 정원의 모든 부분과의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4개의 속조 교량이 놓여 있다. 이 정원은 정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분 좋은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1720년대 이전에 그리고 1720년대에 중국 정원에 관한 정보와 새로운 조원술적 논의들이 당대에 걸출한 인물들의 글과 저작들을 통해 네덜란드와 영국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레일은 이 여러 사실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때 중국으로부터 이 주제에 관해 정보를 전혀 얻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하다거나 우리가 중국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베껴오지 않았다거나 땅을 조언하고 배치하는 우리의 기술은 우리가 우리의 고유의 것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미감, 즉 유락 문제에서의 우리의 독창적 재능이고 그 기술은 우리들 사이에서 탄생했다는 그레이의 주장들은 저 여러 사실들에 대한 순수한 무식에서 나온 말들이다. 케임브리지와 내가 순수한 무식이라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율루라고 하는 지가 응? 그 학자가 하는 말이야. 이 무식한 놈이 순수하게 진짜 쌍무식하네. 케임브리지와 그레이는 둘 다 호러스 월폴의 절친한 벗들이다. 따라서 영국 정원의 영국적 독창성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부추긴 주동자는 원조 영국 민족주의자 월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월폴도 줄곧 친중국론자였고 처음에 중국 정원을 옹호하고 애호했다. 에디슨이 템플의 조언론을 애호했을지라도 사라와지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월폴은 포프처럼 이 단어를 직접 사용했다. 상론했듯이 1750년 2월 투스카니 주재 영국 대사 호러스만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월폴은 나는 유언이나 정원에서처럼 건물에서도 사라와지, 즉 중국적 대칭 결여를 거의 좋아한다고 써보냈고 만이 영국을 방문하면 미감의 영국적 자유를 즐거워하면서도 동시에 놀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1750년에 드러난 사라와지에 대한 월폴의 긍정과 이해는 그가 미와 예술과 자연적 불규칙성 간의 중국적 연관 및 영국에서의 이 미 개념의 수용 사실에 대해 정통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폭로해주면서 동시에 그의 조경 예술적 아이디어가 체인버스의 아이디어와 중국의 오리지널 원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닮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1760년대 들어 완전히 민족주의로 휩쓸려간 월폴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영국 정원의 중국적 기원을 정면 부정하고 영국 정원의 영국적 독창성을 주장한다. 자기가 옛날에 써놓은 그런 편지 같은 건 내가 안 읽을 걸로 생각한 것 같아. 이미 다 얘기해놓고는 나중에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자. 그는 1771년 사적 인쇄본으로 처음 나오고 1785년 프랑스어 번역본과 합본된 형태로 공간된 작은 책자 현대 조언론에서 영국의 새로운 정원이 영국 같은 자유국가에만 적합하다고 자랑차게 선언한다. 대부분의 혁명에 대해 반대가 주어진 뒤에 마침내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진리는 아마 우리의 정원 양식을 대륙에서 일반적 사용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비용은 많은 독립적 특색 항목들 사이에 경쟁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나라의 풍요에만 오로지 적합할 뿐이다. 이제 대륙같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는 우리의 이런 정원이 자유로운 정원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언의 첫 형성 비용만이 아니라
이 유언의 유지가 장애물이다. 근데 이게 데이비드 휴미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 영국이 대단히 자유로운 나라라고 엄청나게 오만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1976년까지 성공회가 아니면 오랫동안 공직을 얻지 못했고, 테스트 액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선서를 해야 되는, 종교 테스트를 해가지고 선서를 해야 되는, 성공회를 믿는다고, 지금 안 믿더라도 믿는다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1976년에 가서야 카톨릭과 기타 무신론자들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게 돼요. 1976년은 조금 전이야. 그 무슨 자유야. 그리고 무신론에 관련된 책이나 기타 카톨릭 관련되는 책, 이런 걸 출판할 수 없는 출판어 자유도 없었어요. 그때서 해금이 되는 거야. 1976년에. 물론 뭐 그 이전에 10여 년 전부터 사문화 됐겠지만은, 그래도 공무원은 못 하는 거지. 책이야 나오는 걸 그냥 방치해 볼 수도 있지만은 무슨 자유가 있었다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영국에서 절대 공공연한 예배를 볼 수도 없었고, 5명 이상 예배를 보는 경우는 예배 장소와 예배 볼 수 있는 신부를 관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게 돼 있었어요. 또 대학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입학을 할 수 없었다. 무신론자, 카톨릭, 기타 유대인, 개신교 중에도 청교도 칼뱅니스트 이런 대학 입학 못해서 한동안. 응? 종교로 차별하고, 신분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못 들어가고, 투표를 하는 투표권자가 4에서 5%, 이게 민주국가였대요. 4에서 5%, 전 국민의. 그게 5.7%가 되는 게 1836년이에요. 이게 최상층 부르주아지를 귀족이 아니고 에스테이트, 즉 시골의 장원을 갖지 않더라도 화폐액으로 따져가지고 이 이상이 되는 사람은 투표권을 준다 해서 늘린 게 5.7%라고. 1860년에 가서야 2, 3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야 한 23%? 그러니까 뭐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 뭐, 눈 감겨놓고. 그리고 민주적 선거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국제적 압박이 오는 거예요. 정치적 압박이.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에서 막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계속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고 프랑스에서 공격이 올 것 같고 나폴레옹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그러잖아요. 그 압박 때문에 자기 나라에 빠져나가거나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어쩔 수 없이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이 오만한 자부심이 있는지 모르고 자기들이 제일 프리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쓴 놈들이 전부 귀족들이라 그래. 데이비드 휴먼도 귀족이고 백자가 아니면 막 다 그러잖아.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야. 자, 월폴은 영국 정원 양식을 유럽 대륙의 웬만한 나라가 따를 수 없는 유일한 영국적 자유와 풍요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다. 그는 새로운 정원의 첫 실천가들 중 한 사람인 윌리엄 켄트를 민족적 영혼, 근대 조경의 아버지로 치켜 세운다. 자연이 향상되어 설계 속으로 들어올 때 걷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가리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취한다. 이 순간 켄트, 즉 풍경의 매력을 맛볼 만큼 충분한 화가는 불완전한 에세이들의 희미한 여명으로부터 위대한 체계를 감히 명할 만큼 충분히 과감하고 자기 주장적인 것으로 그런 체계를 안출해낼 천재를 타고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담장을 뛰어넘었고 모든 자연이 정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월폴은 켄트의 이 과감한 정원혁명이 이 템플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전통으로부터, 가까이는 존 밀턴의 신라곤의 에덴 동안 묘사로부터 동산. 에덴 동산 묘사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영국 정원의 독창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은 중국 정원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이 소리는 월폴의 이 소리는 전체가 소소리, 말소리 아니면 개소리 되는 거죠. 자. 이를 위해 그는 밀턴을 근대 조원술의 예언적 기한자로 둔갑시킨다. 그는 밀턴을 교육도 관습도 편견을 가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가졌던 한 명의 위대한 사람으로 지칭할 수 있고 이렇게 그의 에덴 동산의 묘사에 대해 평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때려 죽여야 될 공화주의자인데 밀턴이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명예혁명 이후에는 이제 뭐 그게 별로 차단막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왕을 모시고 있지만 밀턴은 뼛속까지 공화주의자로 변해 있었다. 그러니까 신라곤에서 왕국을 다 없애버려, 지상의 왕국을. 공화국 아니면 있을 자격이 없다고. 왕국은 딱 하나면 된대. 하느님의 왕국. 어? 더 킹덤 오브 약해. 무슨 지상의 왕국이 있냐. 다 그 리퍼블릭이야. 놀랍지?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는 비록 패하고 어둠과 고독으로 애워싸였어도 그가 정원에서 보았던 잘못된 환상적 장식들이 파라다이스의 연락을 심은 전능한 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베이컨 경이 경험적 철학에 의해 내내 이룩된 발견들을 천명했듯이 미감의 예언적 눈으로 현대적 조언을 마음속에 그리고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에덴 동산의 묘사는 해글리 공원, 나스토 헤드 공원으로부터 클로드 로랭 해글리 공원이나 이자가 빠졌어요. 공원으로부터 클로드 로랭이 그렸을 수 있을 경우보다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현 양식의 그림이다. 지금 너무 외국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외국 이름들도 또 괴짜 같은 이름들이 읽기가 힘들어 지금. 자, 더 예를 써보라고. 내가 인용하는 첫 줄은 스투어헤드 공원을 보다 장엄한 스케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어서 월폴은 존 밀턴의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시문의 첫 일구를 제시한다. 남쪽으로 에덴을 지나는 큰 강이 있는데 그 물길을 바꾸지 않고 땅 밑으로 스며들면서 나무가 무성한 산속을 지나 흘러간다. 하느님은 이 산을 낙원의 터로서 급물살 위에 높이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고 월폴은 밀턴이 마치 해글리 공원을 그린 것으로 보는 두 번째 구절을 제시한다. 이 급류는 저절로 말라서 구명 많은 지맥을 통해 이끌려 나와 맑은 샘으로 솟아올라 수많은 실개천이 되어 동산을 적시고. 그러나 이 구절이 중국의 어느 지류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이런 데 많거든요. 해글리 공원에 그걸 그리고 있다고 지금 갖다가 견강부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나 스투어헤드 정원은 중국 정원 모델이 숱하게 논해지던 1721년에서 25년간 지어진 것이고 기하학적 규칙과 격식을 추방한 해글리 공원은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리틀턴에 의해 1750년대에 지어진 것이다. 이게 중국 정원으로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걸 묘사하면서 사기들 거라고 그러는 거야. 이미 중국 정원이 다 알고 있었던 시대는 잊어버리고 이게 지금 벌써 1660년대니까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거야. 자.
이 공원은 월폴에게 곤혹스럽게도 정원 완공 당시부터 밀턴, 포프 등 시인들의 기념물들을 담고 있었다. 월폴은 이 공원들이 50여 년 또는 80여 년 전인 1666년에 밀턴이 묘사한 에덴 동산을 본떴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폴은 세 쪽에 걸쳐 밀턴이 이 에덴 동산 묘사 구절을 인용하고 이렇게 논평한다. 이 숭고한 비전을 가진 저자가 그가 상상한 것과 같은 어떤 것도 일반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의 총아인 고대인들이 이런 신적 감격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탈리아 정원과 테오발드 공원과 넌서치 공원에서의 착상들은 그의 기억이 제공할 수 있었을 가장 밝은 원본들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라. 그의 지성적 눈은 더 고상한 설계를 보았고 그는 시력을 상실했어도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작업할 수 있는 소재를 본 것으로 충분했다. 무한한 상상력의 활기는 그에게 자연을 미화하고 예술을 그 정확한 직무로, 즉 자연을 정확히 모방하거나 향상시키는 직무로 회복시킬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말해주었다. 이 시대의 이구동성의 증언이 위에서 인용된 묘사가 현대적 조원술이 도입되기 반세기 전에 쓰였다고 후세에게 선서하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심 많은 후세들이 그가 보았던 어떤 정원이나 정원들을 그가 베꼈다고,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가 현재 표준과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일치한다고 확신함으로써 그의 영광의 절반을 이 시인으로부터 사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설계를 읽고 결코 이것을 실행할 수 없었던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반세기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리고 월폴은 무한한 상상력의 활기로 시작되는 문장의 단 각주에서 위글이 쓰인 뒤 나는 1767년에 인쇄된 조림에서 현재의 미감의 흥기와 진보라는 제목의 시에서 밀턴이 칭송받고 윌리엄 템플이 비난받는 것을 발견했다고 적어놓고 있다. 이것은 밀턴을 띄우고 슬그머니 템플을 밀턴 아래로 격하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월폴은 템플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밀턴과 비교하면서 그를 노골적으로 격하한다. 그리고 그는 템플의 에세이를 논하고 그걸 읽어야지. 윌리엄 템플 경은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밀턴은 1등급 천재였다. 그리고 그는 템플의 에세이를 논하고 이 에세이에서 사라와지라는 개념이 나오는 전후 문장들을 길게 인용하고 나서 이렇게 논평한다. 다행히도 켄트와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심하지 않았다.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야외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켄트 등이 과감하게 템플의 사라와지 양식을 외면하고 밀턴을 따랐다는 말이다. 그러나 상론했듯이 치지크 정원을 고친 윌리엄 켄트는 이 정원을 소유한 벌링턴과 더불어 리파 신부의 원명원 동판화 시리즈를 영국에서 1724년 최초로 본 대표적 조원 건축가다. 벌링턴은 상론했듯이 인간의 예술적 기량이 숨겨진 자연적 불규칙성이 미의 원천이라는 그의 벗 포프의 사라와지 조원론을 벌링턴 백작에 붙인 서간 씨를 통해서도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자연적 불규칙성의 중국식 조원수를 수용한 켄트로부터 유사한 조원수를 배웠다. 켄트가 불규칙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은 이 중국 조원수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 유럽의 고전주의적 고대를 우상파괴적으로 제독한 것이었다. 켄트와 같은 길을 걸은 카스텔은 자기의 두 빌라에 대한 플리니의 두 서한을 역주한 서적을 출판했다. 카스텔은 이 고전주의의 빌라 해석에서 조차도 중국식 사라와지 조원수를 이입해 재해석한 것이다. 결국 리파는 중국 조원술 개념을 유럽에 전달하는 결정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원운동의 기수가 되었던 에디슨, 포프, 켄트, 벌링턴, 카스텔 등은 모두 중국식 사라와지의 반경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자 월폴은 돌연 템플의 사라와지 양식까지 비판하기 시작한다. 윌리엄 템플 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최근에 중국인들의 정원과 유원 안에서의 불규칙성과 자연의 모방들에 관해 많이 들은 것은 사실이다. 전자는 확실히 사실이다. 유럽 정원이 규격적으로 제일 하고 불변적인 만큼 중국 정원은 변덕스럽게 불규칙적이다. 그러나 자연과 관련해서 이 자연 모방이 우리 조상들의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선에서 회피되는 것처럼 그것은 그만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양식의 미감과 정열을 둘 다 가졌던 고 조지프 스펜서 씨는 중국 황제의 유언이 우리의 원칙과 닮은 원칙에 따라 배치되었다고 아주 확신해서 예수의 선교사들의 서한들의 수집록에서 묘사된 그 경례에 대한 특별한 보고를 번역 출판했을 정도다. 난 이 보고를 훑어봤다. 그런데 나는 분명한 불규칙성 외에 중국인들이 자연에 관심을 부여한다는 관념을 내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황제의 유언은 방대한 영역이었고 황관들을 위한 연접된 많은 정각들을 빼고 200개의 정각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각들은 금칠이 되고 도색되고 유약이 발라져 있었다. 20에서 60피트 높이의 언덕이 솟아 있었고 시내와 호수, 이 호수 중 하나는 둘레가 5마일이다. 이 시내와 호수는 교량에 의해 연결되었으나 심지어 이 교량조차도 직선이어서는 아니 된다. 교량들도 시내물만큼 많이 사행하고 때로 쉼터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길며 개선 아치들로 시작하고 끝난다. 월폴은 중국 정원이 불규칙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 모방은 결혈되었다고 하면서 중국의 조원수를 비판하고 그가 밀턴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는 영국 정원의 독창성을 날조하고 있다. 그는 무위무격, 수요인작 완자 청계 및 산수화재현 원칙으로 산수와 재현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중국 정원의 천인 합일적 조원 양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휩쓸려 넋을 잃은 월폴의 이런 날조 노력과 몰 이해는 앞서 시사한 그리고 뒤에서 당시 상론할 신라곤의 에덴 동산 묘사가 템플의 예언의 입증이라는 케임브리지의 실언에서 알 수 있듯이 밀턴이 실명하기 훨씬 전 젊었을 때 네덜란드에서 보았던 네덜란드의 중국식 정원이나 도자기에 그려진 중국 정원 그림을 옮겨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말짱 헛수고임이 명약관화해진다. 밀턴의 에덴 동사 묘사의 궁극적 출처는 템플의 사라와지 조경술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것이다. 따라서 영국 정원의 조경술은 밀턴이 통하는 경로로 형성되었든 템플을 통하는 경로로 형성되었든 중국적 기원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중국 정원과 영국 정원의 조경술은 월폴이 중국 정원의 자연 모방이 결혈되었다고 몰 이해를 공언함으로써 양자 간의 본질적 차이를 날조하려고 애썼지만 18세기에 누가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공통성과 긴밀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공통되고 유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영국에서 살다가 영국의 정원을 보면서 영국 정원 안에서 즐기다가 중국을 갔어. 근데 고향에 온 느낌이 드는 그런 케이스를 내가 하나 인용하고 있어. 뭐 다르지 않더라 이거야 영국하고. 이 사람은 뭐 이제 원인은 따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월폴처럼 왜 이렇게 갔냐 이거지. 자. 그리하여 1793년 6월부터 1794년 1월까지 영국 특사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건륭제를 만났던 조지 맥카트니 영국 특사는 양국 간의 이해의 공통 기반이 전부해서 공식적 무역 관계를 맺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 일지에 양국 간의 뜻밖의 유사성이 있다고 기록하면서 그것을 정원 설계에서의 자연적 불규칙성의 애호로 지목했던 것이다. 이미 1893년경이면 이 오리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세대잖아요. 근데 왜 비슷하네? 이게 왜 우리 정원하고 같지? 이 갑작스러운 유사성을 느낀 거예요. 다른 건 다 틀려서 이해관계도 틀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가 틀려서 결국은 조약을 맺으러 갔다가 완전히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사람인데. 자. 특사단 서기 스톤턴은 맥카트니 특사와 그의 수행원이 구불구불 사행하는 길, 섬을 휘돌아 감는 시내,
초지들이 조각조각 산재하고 인공적 기복으로 다채롭게 만들어진 다종다양한 최소 12에이커 크기의 경내가 있는 빌라에 머물렀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한 황궁의 정원과 유원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 정각은 점잖은 언덕의 기저에 가까운 불규칙한 지면 위에 서 있었다. 이 언덕은 아래에서 골짜기에 일부러 에워싸였고 아주 유쾌한 효과를 가진 공원과 유원으로 나뉘었다. 나무들은 여기서 두텁게 산재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무들을 관통해서 흐르는 시내를 볼 수 있게 했다. 시내 너머에는 융기하는 언덕들 중 일부는 신목되고 일부는 발가벗은 채 놓아두었다. 상이한 대상들이 마치 오직 우연에 의해서만 여기에 모인 것이냐 자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스톤턴은 중국 조경사를 자연의 화가라고 묘사하며 중국 조원술의 한 핵심 요소인 산수화재현 원칙을 쉽사리 정확하게 집어내므로써 중국 정원에 자연 모방이 결혈되었다고 선전하는 월폴의 몰 이해를 무색해 하고 있다. 자연의 화가라는데 무슨 자연 모방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 통해요. 아무리 미학이 감각과 감정에 관계되는 거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미감적 논평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그야말로 민족주의에 그냥 맛이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다 중국 것이 아니고 다 영국 거라고 하려고. 자. 맥카트니는 중국 정원사들이 비록 과학으로서의 원근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원경의 경영 또는 차라리 원경의 연필화 기법에 의해 내가 표현을 짜낸다면 풍경에 두드러진 특색들을 부각시키거나 억제함에 의해 밝은 잎의 나무를 어두운 잎의 나무와 대조시킴에 의해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 나무를 앞에 놓거나 뒤로 보냄에 의해 그리고 강렬한 채색으로 부각되거나 장식의 생략과 단순성으로 연화된 여러 상이한 차원의 건물들을 도입함에 의해 가장 행복한 효과를 산출한다고 쓰고 있다. 맥카트니는 중국 유원 안에서 끊임없이 영국을 회상했다. 열하의 황궁 정원 단지의 동부로 안내되는 여행길에 그는 그들이 어떻게 최고도의 질서로 유지되고 베드포드셔의 루턴으로 가는 길을 닮은 매우 아름다운 공원을 관통해서 말 타고 3마일을 이동했는지를 적고 있다. 이 인상이 여전히 신선한 동안에 그는 그 개인 일지에 내가 영국 바깥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시골스러운 희열의 변전을 즐겼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순간들에 내가 거기서 본 장면들, 즉 스토우의 장엄한 장관, 워번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나 페인스힐의 동화나라와 같은 곳과 완벽하게 유사한 장면들에 의해 어떻게 매료되었었는지를 기록해두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에서와 같은 그 미감에 흠뻑 중국에서 젖어서 지내다녀온 걸 기록한 거예요. 재밌죠? 자. 맥카트니는 중국 정원과 영국 정원 간의 이 원리적 공통성에 대한 월폴의 부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정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1793년 그가 발견한 중국 정원과 영국 정원 간의 실제적 유사성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월폴의 글을 안 읽었다면 그렇게 깜짝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란 거야. 월폴의 말이 100% 거짓말이구나 알게 된 거지. 아마 안 읽었더라면 한 30% 거짓말일 거나 했는데 읽고 났으니까 100%지. 완전 사기네 이거. 그냥 전부 영국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의욕만 가득 찬 논고라고 생각했을 거야. 자. 그러나 월폴의 필명이 높았던 만큼 그의 날조 노력과 몰 이해의 영향은 아주 컸다. 가령 1785년 윌리엄 마샬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영국 정원이 중국 정원의 복제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에 기초했다기보다 프랑스인들의 질투에 기초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조원 양식이 나무에 대한 문신과 전정 작업을 허용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고대 로마인 또는 현대 프랑스인들의 정원만큼이나 자연적 환경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을 돕는 기법은 의심할 바 없이 모두 우리들의 고유 기법이다.
그러나 마샬의 이 민족주의적 주장은 실로 호러스 월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그레이, 월폴, 마샬 등의 이런 실언, 날조, 혼동은 당대로 끝나지 않고 20세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오랜 세월이 지난 21세기에 이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다 자료를 다 읽고 다 가지고 있고 다 읽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영국인들끼리 하고 있고 또 그 연구원은 우리나라 영문과 교수들도 막 따라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서 휴 아너는 이제 아마 미국 사람인데 미국 교수가 또 그런다. 가령 휴 아너는 이거. 가령 휴 아너는 1960년대에 영국 조경 정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부정한다. 물이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들, 넓은 호수, 나무 덤불들과 신비스러운 무서운 숲들을 가진 18세기 영국 정원들은 원명원의 예술적으로 구상된 장면들보다 이탈리아 예술가 살바토로 로사와 프랑스 예술가 클로드 로랭의 파격적 예술 사조의 덕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논증하지 않고 있다. 영국 조경 정원에 밝게 칠해진 시누아즈리 사원이나 시내를 가로지르는 뇌문 가교, 이 사원과 가교를 빗질하듯 문지르는 수양버들 가지 등 일정한 건물들만이 중국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경 정원의 문외한인 영국 시인 토마스 그레이의 저 순수 무식의 실언을 들이댄다. 아너는 그레이의 순수하게 무식한 말을 외국에서 중형 가든이라는 이름을 얻은 영국의 조경공원의 기원이 멀리 떨어진 꽃피는 중국 제국에 있다는 널리 확산된 믿음을 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로 받아들인다. 최초의 영국 조경공원들이 창조되었을 때는 중국 조원술에 대한 관념이 지극히 모호했고 1760년대 이전에는 원명원의 불규칙적 배치가 여행가들의 기술로부터 알려져 있었을지라도 원명원에 대한 어떤 회화적 재현도 유럽에 없었다는 것이다. 원명원에 대한 동판화가 1924년대에 이미 엄청나게 널려 있어서 다 보고 그걸로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모르고 쥐나라 역사를 모르는 거야, 바보들이. 최민숙 씨 엄청 바보지. 극동에 있는 내가 아는데. 자. 이른바 중년 가든의 관념은 18세기 필객들의 착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아너가 이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주장은 모순과 자기 부정에 봉착한다. 그는 원명원과 중국식 조경 정원이 영국에 알려지기 전에 자연에 거친 취급에 대한 비판이 도식화된 화단을 가로질러 속삭이듯 재빨리 퍼져나갔고 이에 대한 반향 속에서 나뭇가지들로 엮은 나무터널 가로수 길을 추방했다고 주장한다. 격식화된 정원에 대한 불만의 느낌은 셰익스피어, 밀턴 등 영국 시인들이 오래전부터 낯질되지 않고 꾸밈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해온 영국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아든숲의 점잖은 야생성을 묘사했고 존 밀턴은 에덴 동산을 언어가 생기기 전에 조경 공원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이 도식화된 정원에 대한 최초의 가청적 불만 표시로 윌리엄 템플경의 사라와지 정원론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라와지라는 말이 중국어 사로와치 또는 사로콰치나 일본어 사라와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애매하게 얼버무리고 있다. 그리고 템플은 사라와지 일본말에서 왔다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중국말인지 일본말인지 어영부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원은. 그리고 템플은 사라와지 기법을 헤이그에서 대사로 주재할 당시에 그가 만난 몇몇 여행가들로부터 중국 조원술에 대한 묘사를 듣고 니우호프의 짧은 원명원 묘사를 증폭시킨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불규칙적 정원의 관념은 영국적 정신 속에서 중국 정원과 연관되고 사라와지라는 말도 18세기 어휘의 일부가 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론했듯이 템플은 한자 빼야 될 것 같아. 템플은 사라와지라는 말로 바로 중국 조원술을 가리켰고 이를 중국어로 잘못 알았다. 그러나 정말 조사를 해보면 정밀 조사.
그러나 정밀 조사를 해보면 사라와지의 출처는 중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인 것이 맞다. 그리고 템플은 원명원처럼 사라와지 기법이 적용된 중국식 정원을 글말이나 인말로 전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수입된 중국 도자기에 그려진 원명원 산수화나 중국 정원 그림을 보았고, 또 일본, 중국 정원을 잘 아는 호이겐스가 지은 중국식 호프비크 정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그 풍광을 즐겼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휴식을 즐겼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자기 말로 써놨어요. 그렇게. 응? 자. 따라서 1760년대 이전에 원명원의 그림에 의한 표현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안어의 말도 그릇된 것이다. 템플은 중국, 일본 정원을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림과 실물로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림으로도 보고 실물로도 즐겼고, 그래서 이 호프비크 정원은 오늘날도 남아있고 많이 현대화됐지만 지금도 중국식 여러 터치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구글에 들어가서 호프비크 정원 때려보세요. 영어로. 바로 뜬다고. 사진으로 뜨니까 빼도 박지도 못해. 자. 그리고 템플이 1685년 에피쿠로스의 정원에 관하여를 쓴 뒤에도 1760년대보다 훨씬 이전, 아니 1749년 아티레의 원명원 서한들이 공간되기 훨씬 이전, 즉 포프와 에디슨이 게시한 조경공원의 운동의 초기 단계에 원명원의 그림이 영국인들에게 전해졌다. 앞서 상론했듯이 예수회 선교사 출신인 마테오 리파 신부가 1713년 원명원을 그린 중국인들의 그림 원본에 따라 새긴 36점의 동판화가 런던을 휘젓고 다니며 심지어 그대로 역투사되어 그리스, 로마 정원을 자연 친화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밀턴만이 아니라 셰익스피어도 그의 희곡들의 중국 도자기를 등장시킬 만큼 중국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를 영국 정원의 독창성의 원천으로 들먹이는 것도 밀턴을 들이대는 것만큼이나 헛수고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풍 조경 정원을 실물로 보고 사라와지 조원론을 편 윌리엄 템플과 원명원 그림을 제공한 마테오 리파의 영향은 조경 정원 운동이 일어나던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1720년경 윌리엄 켄트와 스토우가 설계한 치지크, 튀커넘 정원, 포프의 정원 등과 같은 조경 정원의 최초 사례들은 한편으로 1715년부터 팔라디오로 고전주의적 소급하기 시작한 고전주의의 확산과 나란히 출현했고, 이와 동일한 인물군에 의해 여기서 주도되었다. 팔라디오로 고전주의적이 아니라 팔라디오로자 빼고 고전주의로 적자 빼고 로로. 정원에 대한 새로운 동기는 17세기의 이상적 로마 풍경화와 재해석된 고대 로마 농촌 저택 풍경으로부터 생겨났다. 이 운동의 성격은 초창기에 과학적, 문해적이었고 조경 정원의 시적 묘사들은 현실적 시도들을 앞질렀다. 따라서 치지크, 튀커넘 조경 정원과 포프의 조경 정원에는 이미 중국식 조경 정원을 실물로 본 윌리엄 템플과 원명원 동판화의 제작자 마테오 리파의 영향이 전적으로 삼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경 정원으로 재해석된 로마 농촌 저택의 고대 정원에 대한 역투사도 중국풍 사라와지 정원의 영향의 소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원이 불규칙적으로 신목된다는 영국에서 단지 불규칙적 신목의 선례로만 진술된 사실 외에 18세기 초에 중국 정원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는 안어의 논변이나 1760년대 이전에 원명원의 그림에 의한 표현물이 없었다는 그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어떻게 이렇게 근거 없는 소리를 막 써갖고 국제적으로 막 인쇄해서 막 파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쪽팔리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쯤에서 안어의 모든 주장을 순수한 무지와 심각한 오해의 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안어가 셰프츠베리
섹스피어, 루소 등이 바라고 주장하던 인위적 예술 기법을 완전히 추방한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과 아주 자연스러운 예술 기법으로 가꾼 중국풍의 중도적 조경 정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원은 심지어 자연주의 정원에 대한 세프치베리의 설명과 중국식 조경 정원에 대한 에디슨의 설명을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으로 착각하고 있다. 깊이 뭘 정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정원 미감이나 미학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안원은. 근데 상당히 전문적인 책을 썼는데 책 제목도 시누아즐이야. 그렇게 시누아즐을 가지고 그렇게 긴 책을 쓴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뭘 잘 이해를 못했어. 자, 이것은 유류나 진수이도 범한 오류다. 원명원이 유럽에 처음 알려졌던 유류나 무렵 진수이는 중국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사는 중국 사람이 진수이고 유학생이 유류인데 박사학위를 봐서 아마 미국에서 그 교수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이들도 그렇게 뭔가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들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통에 말도 안 되는 거 보면서 아니 같은 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석을 하니까. 자, 원명원이 유럽에 처음 알려지던 무렵 영국의 정원운동이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인위적 예술 기법이 군림하는 기존의 규격적, 도식적, 기하학적 유위의 정원 조원술에 대항해 정원으로부터 인위적 예술 기법을 모조리 추방하는 순수한 자연 정원의 극단적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 자연과 유위 만능의 예술을 둘 다 허용하지 않는 중국풍의 중도 노선이다. 처음에는 루이 14세의 구식 정원에 과장된 구속들에 대한 강한 반발로 전자가 지배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자연적 정원을 설치했다. 이런 자연적 정원은 다양성을 결했다. 그리하여 자연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혼합한 중도 노선으로의 발전이 시도되었다. 이런 자연주의적인 정원에는 정자를 지을 수 있겠어요?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인공적인 가산을 설치할 수 있겠어? 아까 말했던 철상 같은 거? 또는 거기에 조약돌을 갖다가 옮겨 놓을 수 있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야 되는데 왜 바다에 있는 조약돌이 거기에 와 있냐고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또는 거기에 활터 같은 걸 설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설치 못하죠. 자연주의적이니까.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축소해서 재현하려는 게 중국 정원의 핵심적인 한 요소 중에 하나죠. 산소화도 축소하지만 그런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러니까 건물도 너무나 자연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설치하지 않고 좀 자연과 어우러져서 자연스러워 싹 숨을 수 있는 정자 같은 건물들. 자, 이러한 조언 양식은 중국 정원에서 모델을 찾았던 것이다. 옛날에 그러니까 정자를 여기다 집시다. 동네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합의할 때도 정자가 없으면 이 자연 풍경이 너무 허전한 데다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과 딱 아구가 맞아서 어우러지게 짓는 거라고. 자연만 있으면 너무 허전하거나 빨간 게 황토옥이 드러나 버리거나 바위나 왕창 대가라고 나오듯이 그냥 그런 풍경을 완화시키려고 그 바위에다가 정자를 지어버린다 할지 황토옥인데다 정자를 짓는다 할지. 자, 18세기 중반에 이런 중국식 조언 양식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한 조경 이론가는 체인버스였다.